64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치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누이 선영 씨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30년 전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에서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마을 잔치날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남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어요. 시누이 선영 씨가 서울에서 내려온다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거든요. 동서, 이 나물 왜 이렇게 짜?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침부터 시작된 선영 씨의 잔소리에 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답했어요. 40년 가까이 듣던 말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손님들을 접대했어요. 손등에 기름이 튀어 빨갛게 부어올라도 허리가 아파 몸을 곧게 펼 수 없어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선영 씨는 안방에 앉아 마을 부인들과 수다만 떨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됐잖아요. 선영 씨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는 손을 잠시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이 모든 걸 지켜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때 마당 평상에 앉아 계시던 김 노인께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이 집안 땅이 참 많았지. 옛날에 그 일만 아니었으면. 제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노인분들이 술 드시면 옛날 얘기를 자주 하시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김 노인께서 저를 유난히 오래 쳐다보셨던 게 기억나네요.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설거지와 정리를 하다가 안방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잘 보관하라고 하셨던 그 앨범이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안에 제 운명을 바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선영 씨가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영 씨가 갑자기 며칠 더 머물겠다고 했을 때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 전 남편이 농기계 사고로 다친 이후 저는 시댁의 모든 일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일을 시작했고 해가 저문 후에는 시부모님 병상 곁을 지켰어요. 선영 씨는 서울에 살면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얼굴을 비쳤죠. 제가 선영 씨에게 편히 쉬라고 말할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 속이 쓰렸지만 시댁 어른이니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밤낮 없이 간병하느라 눈가에 다크서클이 자욱했는데 선영 씨는 주말에 한 번씩 내려와서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가곤 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도 저 혼자 임종을 지켰어요. 시아버지께서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농사일까지 해야 했거든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랐어요. 그런데도 선영 씨는 병문안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은 다리를 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서울 사는 아들 정호도 직장일로 바빠서 자주 내려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 준비부터 농사일, 집 관리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집안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동서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30년간 제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선영 씨가 마을 부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자신이 서울에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시민은 그저 얻어먹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우연히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던 기억이 나네요. 어제부터 선영 씨의 행동이 더욱 심상치 않았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거실 탁자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치우면서 별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그리고 밤늦게 마당에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이 격해지는 걸 보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청소를 하다가 안방 서랍 위에 낡은 앨범을 다시 보게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것이요. 갑자기 선영 씨가 뒤에서 나타나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오래된 건 버려. 집안이 더러워 보인다니까. 제 손이 앨범을 꽉 감쌌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유품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과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몸이 이래서 당신만 고생시키고. 제 목이 막혔어요. 정말 벅찼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쳤으니까요. 특히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고 몸살이 나도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집이 우리가 평생 뿌리내리고 살아온 터전이잖아요. 남편과 처음 결혼해서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마을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은 박정심네였어요.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제가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선영 씨가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선영 씨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을 때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야겠어요. 선영 씨의 말에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선영 씨가 거실에 앉으며 서류 몇 장을 탁자에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세표와 매물 안내서였어요.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오며 눈썹을 찌푸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죠.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해. 이 집과 땅을 팔아야겠어. 선영 씨의 말에 제 귀가 윙하며 울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자체였는데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선영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만식이는 아프고 동서는 늙어가는데 이 큰 집을 언제까지 지킬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선영 씨의 논리는 차갑고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이곳에 쏟아부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형님, 이 집은 저희에게는 제가 반대 의사를 표하려는 순간 선영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서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알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30년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저희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인가요? 형님, 이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지금 집을 팔면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제가 물었지만 선영 씨는 냉정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 팔아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선영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이 집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서 함부로 팔 수는 없어. 선영 씨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물려줬다고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지켜왔다고 하지만 그냥 살게 해준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돈 벌어서 집 유지비를 보탠 게 얼마인데. 어머니는 그냥 얻어 사는 주제에. 제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30년간 제가 바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면서 큰 집 행세하려고 하지 마. 선영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몸이 불편해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희생했는데. 서울에서 번 돈으로 세금도 내고 수리도 됐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영 씨가 실제로 도움을 준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거리요. 오히려 제가 농사 지은 쌀과 채소를 서울로 보내드린 적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영 씨가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중요한 전화예요. 마당으로 나가더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 내일까지만 기다려줘. 무슨 약속이라도 한 건가요? 뭔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그 돈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알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영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갑자기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당에서 김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뭔 일인가? 선영 씨가 급히 전화를 끊고 들어와서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가족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김노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어제 술자리에서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 땅이 참 많았는데. 김노인이 돌아가신 후 선영 씨는 다시 우리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어쨌든 결정은 이미 났어. 부동산 중개업체에도 연락했고 다음 주에 계약서 작성할 거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이 집을 잃게 되는 건가요? 형님,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세요? 제가 물었지만 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짜증스럽게 혀를 찼을 뿐이었죠. 쓸데없는 질문 그만해.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선영 씨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그냥 얻어 사는 것일까요? 30년간의 헌신이 아무 의미 없는 걸까요? 그리고 선영 씨가 그토록 급하게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우연히 발견한 것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영 씨의 차가운 말들이 밤새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안방을 정리하다가 그 낡은 앨범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것이니까 한번 들여다봐도 괜찮겠죠.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부모님, 어린 남편과 선영 씨의 모습들. 추억을 되새기며 페이지를 넘기다가 조금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30년 정도 전으로 보이는 그 사진에는 시아버지께서 어떤 서류를 들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서류에는 토지대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궁금해서 사진을 빼내는데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시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몫의 땅은 정심에게.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순간 문득 기억이 났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혼자 중얼거리시던 모습이요. 그때 땅 문서 어디다 뒀지?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치매 증상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앨범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몇 장의 사진이 깔끔하게 제거되어 있었거든요. 사진을 붙였던 테이프 자국은 남아있는데 사진만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빼낸 것 같았어요. 그때 선영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동서, 뭐 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재빨리 앨범 속에 넣었습니다. 아, 청소하고 있어요. 또 그 앨범? 그런 거 보지 말고 다른 일에. 선영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왜 그렇게 앨범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유독 제가 앨범을 볼 때마다 나타나시는 것도 우연일까요? 하루 종일 그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몫의 땅은 정심에게라는 글씨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정심아, 내가 너에게 빚을 많이 졌구나. 그때는 그냥 고마움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집 땅은 원래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었다고 하시면서 옛날에는 복잡한 일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당시엔 그냥 옛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법무사 사무소에서 온 등기우편이 와 있더라고요. 수취인은 시아버지셨는데 돌아가신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우편이 오는 게 이상했어요. 선영 씨께 우편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선영 씨가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한참 동안 누군가와 이야기하더니 돌아와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벽 너머로 들리는 선영 씨의 중얼거림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자가 눈치챌까봐라는 말도 들렸는데 혹시 그 여자가 저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새벽에 잠깐 깨었는데 선영 씨가 안방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 책을 넘기는 소리. 분명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아침에 보니 시아버지의 유품들이 조금씩 자리가 바뀌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 씨가 다시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진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한 거예요. 김노인께 한번 여쭤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니까 뭔가 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노인께서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신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요. 사진의 비밀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용기를 내어 김노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노인은 마당에서 텃밭 일을 하고 계셨어요. 호미로 흙을 고르시며 가을 김장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정심이가 웬일이냐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여쭤볼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노인이 사진을 받아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드러날까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앨범에 있었다고 말씀드리자 김노인은 사진을 뒤집어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이고, 이걸 왜 이제야 찾았냐면서 말이에요. 제가 뒷면에 적힌 글의 의미를 물어보자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저를 방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정심아, 이 얘기는 널 위한 거야. 그동안 내가 숨겨온 게 있거든. 김노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을 했다고, 만약 나중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진실인지 물었더니 이 집과 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래는 제 남편 몫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김노인이 찻잔을 들며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시아버지가 두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원래는 공평하게 반반으로 나누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선영 씨가 서울로 시집가면서 자기 몫을 동생에게 넘긴다고 했다는 것.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큰딸이니까 집과 땅의 주인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제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가족 간에 싸움 나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이 사진을 남겨두신 걸 보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셨나 봐요. 그때 김노인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선영 씨가 시부모님 병간호할 때 서류를 몰래 바꾼 걸 봤다는 거예요. 서류를 바꿨다고요? 어느 날 밤에 선영 씨가 혼자 서류 가방을 뒤지더니 뭔가를 빼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토지 관련 서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집주인 행세를 했는지, 왜 앨범 보는 걸 그토록 싫어했는지. 그런데 김노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상에서 정신이 맑을 때 김노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심이가 30년간 이 집을 지켜왔으니 당연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마을 이장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옛날 등기부 사본이 이장 집에 있을 거라면서요. 그때서야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증거였던 거예요. 김노인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가 서류를 바꾼 후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마치 죄책감을 감추려는 듯 더욱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것도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께서 김노인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정심이가 힘들어하면 이 모든 걸 알려달라고, 하지만 가족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럼 증거가 있나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시아버지가 마을 이장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옛날 등기부 사본이 이장 집에 있을 거라고요. 김노인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것도 감동적이었고, 동시에 30년간 속아 살았다는 분노도 치밀어 올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선영 씨가 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다급해 보였습니다. 걱정 마. 내일까지는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선영 씨가 그토록 급하게 집을 팔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30년간 저를 무시하며 살아온 이유를 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저는 진짜 이 집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선영 씨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30년간 참고 살아온 것들이 이제 끝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노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를 보니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아들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김노인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와 사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럼 지금까지 고모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우리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내가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들의 든든한 목소리에 제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계속 찾으시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었거든요. 그때 선영 씨가 아버지 정신이 흐려지셔서 없는 걸 찾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중요한 뭔가가 들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오전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김노인이 말씀하신 옛날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려고요. 정심이가 웬일이야? 이장님, 저희 집 땅 서류 중에서 옛날 것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창고에서 오래된 파일함을 꺼내주셨어요. 서류를 뒤적이다가 30년 전 등기부 사본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분명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등기부에는 토지가 두 필지로 나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 명의, 다른 하나는 추후 분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선영 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모든 땅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었어요. 이장님, 이거 복사 좀 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복사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노인을 다시 만났어요. 할아버지, 증거를 찾았어요. 김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구나. 할아버지도 증언해 주실 수 있죠? 물론이지.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것도 이제 한계야. 김노인이 저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당시 토지 분할 작업을 했던 측량사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작성한 원본 도면이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시아버지의 가죽 가방을 더 자세히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시아버지의 일기장이었는데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심이가 평생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땅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겠다. 날짜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날 오후 뜻하지 않게 선영 씨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선영 씨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야. 아직 눈치 못 챘어. 그런데 요즘 자꾸 앨범을 뒤지는 게 신경 쓰여. 그리고 잠시 후에 이런 말도 들렸어요. 서류는 내가 다 정리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더 듣다가 들킬까봐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정우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들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명백한 서류 조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우가 가져온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30년 전 토지거래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온라인으로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가족회의 때 이 증거들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30년간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도 사실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영 씨가 집안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시아버지의 유품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것도 모두 의심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늦게 정우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찾아냈어요.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을 조회해보니 현재도 그 땅은 공식적으로는 두 필지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영 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하나의 필지로만 되어 있었죠. 엄마, 이거 완전히 위조된 서류예요. 고모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마지막 가족회의를 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선영 씨 옆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밀어붙일 작정이었나 봐요. 남편과 서울에서 내려온 정우까지 모두 모였어요. 선영 씨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를 보더니 왜 내려왔냐며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정우는 차분하게 자신도 이 집안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가 계약서를 꺼내며 이제 결정하자고, 이 집과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선영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 집 주인은 자신이라고 했어요. 정말 형님이 주인인가요? 그때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30년 전 등기부 사본과 시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선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게 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30년 전 등기부 사본이라고 설명했어요. 여기를 보면 만식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선영 씨가 서류를 낚아채며 봤지만 곧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오래된 건 소용없다며 지금 등기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사진을 꺼내며 뒷면을 보여줬어요. 시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글이라고, 내 몫의 땅은 정심에게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영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뭐 법적 효력이 있냐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 명의였던 땅이 고모 명의로 바뀐 거냐고요. 선영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만 이리저리 피했어요. 30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김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김노인이 들어오시자 선영 씨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최악의 순간이 온 것처럼 말이에요. 김노인은 차분하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30년 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가 시부모님 병간호 중에 서류를 몰래 바꾼 일, 원래 땅 분배 계획, 시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어요. 선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없었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버렸거든요. 김노인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선영 씨가 밤중에 혼자 서류 가방을 뒤지는 걸 봤다고, 그때 중요한 문서들을 빼갔다고 했어요. 정호의 말에 선영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조작이라고,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냥 돌아갔어요. 계약은 무산된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30년간 저를 무시하고 구박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언니가 서울에서 편히 사는 동안 저는 아픈 남편 간병하며 이 집을 지켜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인이라고 하느냐고요.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30년간 억울함을 참고 살았던 남편의 마음도 저와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영 씨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다고, 이 집을 팔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매각을 추진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잘못된 일이었으니까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어요. 고모,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게 어떨까요?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아무 미련도 없었습니다. 30년간 품었던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해결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선영 씨는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제가 30년간 지켜온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30년간 품었던 모든 억울함이 드디어 해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선영 씨가 떠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심아,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겠어. 마을 부인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예전에는 선영 씨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김노인께서도 찾아오셨어요. 정심아,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법적인 문제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정우가 변호사 친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원래 등기부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정식으로 땅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어요. 여보,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제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아들 정우도 며칠 더 머물며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사세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어요. 힘들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노인이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심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야. 이제 저는 진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구박받거나 무시당할 일도 없고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박정심네가 아니라 정심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참고 견딘 것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오랫동안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심씨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